16. 교회 다니기.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목사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멋대로여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문의 손잡이를 자신이 쥐고 있고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목사들이 신조차도 그 결정에는 참견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사도 일을 해야 하고 1달러를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내일이면 돈이 아무 쓸모 없어질 것처럼 돈을 낭비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위스키 제조업이 아니라도 괜찮지만 진심으로 땀 흘려 일한다면 목사들이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일리 있는 말씀이었다. 사람들이 워낙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교회만으로는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종파가 워낙 많다 보니 사람마다 각각 다른 교리를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온갖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비타협파 침례교도들은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해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믿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견해에 미친 듯이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장로파들도 있다. 각 교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견해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이며 성경을 보면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니 나로서는 과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원시 침례교도들은 목사를 위해 사랑의 헌금을 걷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같은 침례교라도 비타협파들은 어떤 헌금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점에선 비타협파와 생각을 같이 했다. 또 침례교도들은 누구나 침례, 즉 시냇물 속에 온몸을 완전히 담그는 의식을 중요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리교도들은 물을 머리 꼭대기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두 교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 뜰에 서서 성경책을 펼쳐 보이곤 했다. 사실 성경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어느 한쪽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적혀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구세주파인 어떤 남자는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가는 당장의 지옥행이라고 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목사를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상관없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책을 펼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밝혀주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성경 속에서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구절을 찾아냈다. 구세주파의 그 남자는 워낙 중과부적인지라 그 자리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지만 원체 고집불통이어서 자기 주장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일부러 목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목사를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남자와 목사 사이는 갈수록 험악해져 한 번은 교회 뜰에서 몸싸움을 벌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사람들이 뜯어말린 사건도 있었다. 나는 물과 관계된 종교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또 나는 목사를 어떤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 그때그때마다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생각하다가는 어이없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신이 그런 하찮은 일로 언쟁하는 멍청이들처럼 속이 좁다면 천당이라도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에는 성공회파에 속하는 가족도 있었다. 그들은 부자여서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왔다. 교회 뜰에 세워진 차라고는 그 차 한 대뿐이었다. 그 집의 뚱뚱한 남자는 일요일마다 거의 항상 양복을 바꿔 입고 왔다. 여자는 커다란 모자를 썼고 몸집 역시 뚱뚱했다. 그들에게는 어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언제나 하얀 드레스에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여자애는 항상 얼굴을 위로 쳐들고 뭔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로서는 무엇을 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헌금함에 1달러씩을 넣었다. 그것은 일요일마다 헌금함에 담기는 유일한 1달러짜리였다. 그들의 차가 들어서면 목사는 그 앞까지 달려가 차문을 열어주며 그들을 반겼다. 그들은 언제나 맨 앞줄에 앉았다.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설교단에서 몸을 쑥 내밀고 맨 앞줄을 향해 이렇게 묻곤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슨 씨? 그러면 존슨 씨는 목사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목을 쭉 내밀고 존슨 씨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정말 그렇다고 만족스러워하며 다시 똑바로 앉곤 했다. 할아버지는 성공회파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이어서 물 같은 사소한 문제들로 다른 사람과 담을 쌓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선지가 천당이라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하지는 않았다. 목사는 깡마른 남자였는데 언제 봐도 똑같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 있었으며 항상 들뜬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안정된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그의 곁에 다가간 적이 없었지만 그는 교회 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했다. 하지만 설교단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면 그의 태도는 금방 잘난 척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설교 중에 뛰어드는 무례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 목사는 한 번도 물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 나는 차라리 물을 아예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목사는 바리새파, 정통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의 일파로서 예수는 그들의 편협함을 비난해서 그들의 분노를 샀고 로마 관원에게 끌려가 처형당했다. 목사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했다. 이야기가 바리새파에 이르면 흥분한 목사는 교단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앉아있는 통로로 들어서곤 했다. 어찌나 심하게 분개하는지 그가 숨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었다. 한 번은 바리새파 따위는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목사는 그날도 통로로 뛰어들었다. 바리새파들에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열을 올렸던지 그는 목소리까지도 칼칼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앉아있는 뒷줄로 가까이 오더니 할아버지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희는 알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는 할아버지와 내가 바리새파와 관계가 있는 걸로 오해한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자세를 고쳐 앉더니 목사를 엄한 얼굴로 노려보았다. 윌로존도 매서운 눈초리로 목사를 노려보았다. 덕분에 할머니는 윌로존의 팔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그제서야 목사는 몸을 돌려 다른 사람을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자신은 바리새파라고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후레자식이라도 바리새파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목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하셨다. 사실 그 다음부터 목사는 그렇게 했다. 그 목사는 할아버지의 눈 속에 들어있는 표정을 보았을 것이다. 윌로존은 윌로존대로 저 목사는 머리가 돌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윌로존은 항상 긴 칼을 갖고 다녔다. 또 그 목사는 블레셋 사람, 구약성서 사무엘기에 나오는 가나안에 살던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립했다. 그 블레셋 사람들도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들춰내어 씹어대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바리새파만큼이나 비열한 무리들이라고 떠들었다. 그때마다 존슨 씨는 정말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목사가 항상 남의 흠을 들춰내고 비난하는데 진저리가 난다고 하셨다. 바리새파니 블레셋 사람이니 하면서 소란을 일으킬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도 싸움거리는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헌금함에 얼마간의 돈을 넣으셨다. 할아버지는 목사에게 헌금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자리값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하셨다. 때로는 나더러 5센트짜리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라고 시키기도 하셨다. 할머니는 헌금함 속에 뭔가를 집어넣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윌로존은 헌금함이 바로 앞에서 지나가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헌금함을 저런 식으로 계속 윌로존의 코앞에 바짝 들이대다가는 윌로존은 자신한테 주는 걸로 생각하여 얼마쯤 신뢰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이 되면 한 사람씩 일어나 자신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한 다음 자신이 저지른 나쁜 일들을 깡그리 털어놓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그 짓을 하려 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그런 걸 해봤자 문제만 생길 뿐이다. 자신은 사람들 몇 명이 어떤 한 남자에게 저지른 일을 고백하자 그 남자가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쏜 사건을 알고 있다. 사실 총을 쏜 그 남자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할머니와 윌로존 역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내 생각도 할아버지와 같았기 때문에 나도 일어서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은 구원받았노라고 말했다. 술 마시는 걸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벌써 몇 년 동안 심하게 술을 마셔댔는데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자 착하게 살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라, 아멘이라고 외쳤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교회 저 구석 쪽에 앉아있는 남자는 이렇게 외쳤다. 모두 다 말하라! 모두 다 고백하라! 그 남자는 고백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중단할 듯한 기미만 보이면 언제나 이렇게 외치곤 했다. 그러면 고백하는 사람은 머리를 짜내어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잘못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때로는 그 남자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더라면 절대 고백하지 않았을 꽤 심한 잘못들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그 남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젠가는 한 여자가 일어났다. 그 여자는 주께서 자신을 부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노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구석에 앉은 남자가 외쳤다. 다 말하라! 그 여자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 여자는 자신이 간음했지만 이제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몽땅 다 털어놔라!
그 여자는 스미스 씨와 몇 번 간음했노라고 털어놓았다. 스미스 씨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지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스미스 씨가 잽싸게 사라지고 나자 이번에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가만히 일어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문 밖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 여자는 자기와 간음을 저지른 두 남자의 이름을 말했다. 모두들 그녀가 정말 장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입을 모아 칭찬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남자들은 그 여자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걸었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남자들이 그 여자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겁을 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자들 쪽은 그녀 주위에 몰려들어 등을 두드리거나 쓰다듬으면서 그녀가 정말 장한 일을 했노라고 떠들어댔다. 할아버지는 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의 꼬리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며 고백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어서 가늠한 또 다른 여자들을 알아낼 속셈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진짜로 여자들이 그렇게 너도 나도 고백하고 나선다면 아마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다.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았다. 또 할아버지는 이번에 고백한 그 여자가 마음을 바꿔서 또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무척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 여자는 술주정뱅이나 정신이 나간 사람 말고는 자신과 더불어 간음할 남자를 도저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일요일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라도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옮겨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먹을 식량이 하나도 없는 소작농 가족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집이 다 타버린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 일요일 날 교회에 올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곤 했다. 우리는 여름에는 남아도는 야채를 듬뿍 가져갔고 겨울에는 고기를 가지고 갔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히코리 나무로 틀을 짜고 앉는 자리에는 사슴 가죽을 댄 의자를 만들어 불이 나서 가구를 잃은 가족에게 준 적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집 남자를 교회 뜰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를 건네주고 난 다음 한참 시간을 들여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는 남에게 무언가를 그냥 주기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받는 사람이 제 힘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만들면 되지만 뭔가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격이 없어지고 자신의 인격을 도둑질 당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도리어 불친절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잘났다는 허세와 우월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작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천성이 묘해서 허세 부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용케 냄새 맡고 먼저 접근하는 자들도 있다.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낚아채려는 사람의 개가 되고 말았으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타락하여 자기 두 발로 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잘난 척 시에 개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낑낑대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둣발로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이는 것뿐이다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도 하셨다. 마찬가지로 나라들 중에도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를 맏형이라 부르고
주고 또 주기만 하는 나라들이 있다. 사실 그 나라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공짜로 주는 대신에 상대방 나라들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을 테지만 그 나라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따라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은 시냇가에서 몸을 씻고 있을 때였다. 이 모든 일들에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흥분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둑 위로 기어 올라와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실 게 거의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모세가 누군지 물은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목사가 씩씩거리고 고함을 지르며 떠들어댄 것 말고는 모세에 대해서 생판 아무것도 모른다. 목사는 모세가 예수의 제자인 12사도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셨다. 모세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전해 들은 것밖에 말해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신 할아버지가 해주신 모세 이야기는 이랬다. 모세는 강변의 갈대숲에서 한 소녀와 맺어졌다. 그걸로 봐서 그는 그 강둑에서 자란 것 같다. 어쨌든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소녀가 부자였고 사실상 파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사실상 파로라고 하는 후레자식의 여자라는 데 있었다. 파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였다. 아마 틀림없이 그 여자애 때문이겠지만 파로는 모세도 죽이려고 했다. 할아버지는 요즘에도 그런 일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느냐고 하셨다. 모세는 몸을 숨기고 파로가 죽이려고 하던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이라곤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불모지로 데려갔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두드렸더니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런 일을 해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당신이 들은 바로는 그랬다고 하셨다. 모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헤매고 다녔다. 사실 그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모세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도중에 죽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삼손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즈음인 것 같다고 하셨다. 삼손은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는 블레셋인들을 많이 죽였다. 하지만 그가 무슨 까닭으로 블레셋인들과 싸웠는지 블레셋인들이 파로의 부하인지 아닌지는 할아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명이 삼손을 배신하여 곤드레의 만들에 취하게 만든 다음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 그러고는 삼손을 꽁꽁 묶어서 적에게 넘겼다. 할아버지는 그 여자 이름은 기억해낼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이 주는 좋은 교훈의 하나라고 하셨다. 즉, 술에 취하도록 만들려는 여자는 적과 손잡은 배반자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조심하겠노라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교훈을 끄집어내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에 대단히 만족해 하셨다. 할아버지가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도 나도 성경에 대해서 무척 무지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나 우리는 천당 가는 그 복잡한 의식 절차에 대해서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의식 절차를 포함하여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번도 납득이 가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번 뭔가를 단념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일종의 방관자가 된다. 할아버지와 나는 종교상의 의식 절차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행동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달복달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물 문제를 잊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할아버지 자신도 오래전에 그 문제를 완전히 놓아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도저히 지옥이 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나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 문제는 더 이상 생각 않기로 했다. 17. 와인씨. 그분은 겨울과 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지는 것만큼이나 규칙적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 하루씩을 묵고 갔다. 때로는 이틀 밤을 묵는 경우도 있었다. 와인씨는 등짐 장수였다. 와인씨는 개척촌에 살고 있었지만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다니며 장사를 했다. 우리는 그가 오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짖기 시작하면 골짜기 길을 달려내려가 그를 마중하곤 했다. 우리는 그를 도와서 그의 짐을 우리 집으로 옮겼다. 할아버지는 보따리를 들어주었고 나는 와인씨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시계를 옮겼다. 그는 시계를 수리하는 일도 했다. 우리 집에는 시계가 한 대도 없었지만 그가 시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부엌 식탁을 빌려주었다. 할머니가 등잔에 불을 붙이면 와인씨는 시계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사를 풀어서 속을 열었다. 의자에 앉아서 볼 만큼 키가 크지 않았던 나는 와인씨 옆에 의자에 올라서서 그가 작은 태엽이며 금색 나사 따위를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와인씨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는 동안 할아버지와 그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 와인씨의 연세는 아마 거의 100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는 새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언제나 검은 코트를 입고 다녔으며 머리 뒤쪽으로 작고 검은 모자를 딱 붙여 쓰고 있었다. 와인이 그의 본명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와인 뭐라고 시작되지만 하도 길고 복잡해서 도저히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냥 와인씨라고 불렀다. 와인씨 자신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와인씨는 인디언들 이름 중에도 자신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멋대로 지어 부른다고 하셨다. 와인씨의 코트 주머니에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대개는 사과 한 알이었지만 오렌지였던 적도 한 번 있었다. 하지만 와인씨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식탁을 치우시는 동안 와인씨와 할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다. 내가 다가가 두 분 사이에 놓은 내 의자에 앉으면 와인씨는 갑자기 정색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알 수가 없구먼. 나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와인씨는 머리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수염을 훑기도 하셨다. 할아버지도 와인씨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와인씨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물으셨다. 작은 나무야, 내가 잊은 게 뭔지 좀 생각해 봐주지 않을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게요. 와인씨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와인씨가 자신의 주머니를 두드려 보았다. 어이쿠, 그래 맞아. 작은 나무야. 고맙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잘 까먹는다니까.
확실히 그는 건망증이 심했다. 와인씨는 주머니에서 빨간 사과 하나를 꺼냈다. 이 근처 산에서 나는 어떤 종자의 사과보다도 더 컸다. 와인씨는 다니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따두었는데 자신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릴 작정이었노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 사과를 내가 받아도 되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나눠 먹을 생각이었는데 두 분 다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사과 씨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개울가를 따라 심었다. 그렇게 큰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들을 잔뜩 기르고 싶었던 것이다. 와인씨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많았다. 시계 수리를 할 때 그는 코끝에 걸치는 작은 안경을 쓰곤 했는데 동그란 렌즈 2개는 철사로 연결했고 귀 뒤로 거는 테에는 헝겊이 감겨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 때 와인씨는 일하던 걸 멈추고 안경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면 안경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와인씨는 식탁 위를 더듬어 보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귀신이 장난을 쳤나? 안경이 어디로 갔지? 세 분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모르다니 자신들이 참 멍청하다는 듯이 웃음을 흘리셨다. 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와인씨의 머리를 가리키면 와인씨는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찰싹 치곤 했다. 그런 곳에다 안경을 놔두다니 정말 질린다는 뜻이었다. 와인씨는 내가 옆에서 안경 찾는 걸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시계를 수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셨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와인씨는 나에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시계 바늘들을 돌려가면서 나더러 몇 시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셨다. 틀리면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얼마 안 가 시계 보는 법을 완전히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와인씨는 내가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셨다. 내 또래 애들 중에서 맥베스 씨나 나폴레옹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아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며 사전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산수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위스키 거래 덕분에 그 즈음엔 돈 계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와인씨가 종이와 몽당 연필을 꺼내시더니 숫자들을 쭉 써내려갔다. 그러고는 숫자 쓰는 법에서부터 덧셈, 뺄셈, 곱셈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다. 옆에서 구경하시던 할아버지는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계산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와인씨가 내게 연필 한 자루를 주셨다. 기다랗고 노란 연필이었다. 연필 깎는데도 요령이 있다. 연필 심을 너무 가늘게 깎으면 안 된다. 심을 너무 가늘게 하면 금방 부러져 버려 연필을 또 깎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쓰지도 않으면서 연필 길이만 점점 짧아져 갈 뿐이다. 와인씨는 나에게 가르쳐준 연필 깎는 방법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인색한 것과 절약하는 것은 다르다. 돈을 숭배하여 돈을 써야 할 때도 쓰지 않는 일부 부자들만큼이나 나쁜 게 인색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살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착한 일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써야 할 때 돈을 쓰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절약하는 것이다. 와인씨는 버릇은 또 다른 버릇을 만들어내게 마련이라서 나쁜 버릇을 가지면 결국 성격도 나빠진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엔 생각을 허술히 낭비하게 되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모든 걸 낭비하게 된다. 정치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해지면 권력을 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정치가는 느슨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다가 얼마 안 가 독재자로 변한다. 와인씨는 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머리 위에 독재자를 갖는 법이 없다고 하셨다. 옳은 말씀이었다. 와인씨는 정치가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나와 견해가 같았다. 할머니는 와인씨가 오면 그때마다 시를 약간씩 사곤 했다. 5센트짜리 동전 1개로 조그만 실꾸러미는 2개를, 큰 거라면 1개를 살 수 있었다. 가끔 단추를 살 때도 있었다. 한 번은 꽃무늬가 있는 빨간 천을 사신 적도 있었다. 와인씨의 짐보따리 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온갖 색깔의 리본들과 예쁜 청과 양말, 골무, 바늘, 그 외에 반짝이는 여러 바느질 도구들. 나는 와인씨가 짐보따리를 마루에 펼칠 때마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구경하곤 했다. 언젠가 그분은 산수책 1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 책에는 온갖 샘들과 샘하는 법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었다. 그 책 덕분에 나는 그달 내내 산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어찌나 진도가 많이 나갔던지 와인씨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혀를 내두르곤 하셨다. 와인씨는 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는 교육이란 것은 2개의 줄기를 가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하셨다. 한 줄기는 기술적인 것으로 자기 직업에서 앞으로 발전해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 목적이라면 교육이 최신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자신도 찬성이라고 와인씨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줄기는 붙거니 붙들고 바꾸지 않을수록 좋다. 와인씨는 그것을 가치라고 불렀다. 와인씨는 정직하고 전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만일 이런 가치들을 배우지 않으면 기술 면에서 아무리 최신의 것들을 익혔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 사실 이런 가치들을 무시한 채 현대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현대적인 것들을 잘못된 일, 부수고 파괴하는 일에 더 많이 쓴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밝혀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계 수리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면 와인씨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다 가곤 하셨다. 한 번은 와인씨가 검은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다. 코닥 사진기라고 하면서 그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은 자신도 그 기계를 써서 사진을 찍는데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기계가 닳지는 않을 것이며 사용한 흔적이 남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진을 찍어주셨다. 와인씨는 내 사진과 할아버지 사진 1장씩을 찍었다. 그 상자는 찍는 사람이 해를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았다. 와인씨 자신도 그 복잡한 기계의 사용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점은 할아버지가 훨씬 더 심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물건을 의심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딱 1장밖에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물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때까지는 저런 처음 보는 물건은 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하셨다. 와인씨는 할아버지에게 나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기로 찍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사진 1장을 찍는데 오후 한나절이 다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인씨와 나는 뻣뻣한 자세로 그 상자 앞에 섰다.
와인 씨의 한쪽 손은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상자를 향해 씩 잡아 웃는 얼굴을 했다. 그런데 작은 구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던 할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와인 씨가 할아버지에게로 가더니 상자의 각도를 약간 올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는 또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번엔 팔 하나밖에 보이질 않으니 좀 옆으로 움직이라고 주문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검은 상자를 꺼림칙하게 여기셨다. 속에서 뭔가가 확 튀어나올 걸로 생각하시는 듯 했다. 와인 씨와 나는 워낙 오랫동안 해를 마주보며 서 있느라 눈이 부셔서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찍으셨다. 하지만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으셨던가 보다. 다음 달에 와인 씨가 완성된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할아버지와 내 모습은 사진 속에서 또렷이 보였지만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에서는 와인 씨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사진에서 몇몇 나무 꼭대기들의 모습과 그 위쪽에 작은 얼룩 몇 개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한참 동안 그 사진을 연구하고 난 할아버지는 그 얼룩들이 새가 틀림없다고 환호성을 올리셨다. 할아버지는 그 새 사진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나도 그랬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사거리 상점에 가지고 가서 젠킨스 씨에게 보여주고는 그 새 사진을 당신이 손수 찍었노라고 자랑하셨다. 그런데 젠킨슨 씨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내가 그 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젠킨슨 씨에게 납득시키고 젠킨슨 씨가 마침내 새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기까지 아마 1시간은 꼬박 걸리지 않았나 싶다. 와인 씨와 나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저 아래쪽 어딘가에 서 있었을 것이 확실했다. 할머니는 사진 찍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다. 그 까닭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상자를 꺼림칙하게 여기시면서 아예 만지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완성된 할아버지와 내 사진을 보자 할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보고 하시더니 난로 위 통나무 가로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러고 나서도 할머니는 그 사진에서 거의 눈을 떼지 못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이제는 당신의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시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기가 없었다. 이미 와인 씨가 그것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었던 것이다. 와인 씨는 사진기 주문을 또다시 받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여름이 와인 씨의 마지막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여름이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여름은 한껏 졸리운 듯 마지막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였다. 쨍쨍거리며 눈부신 하얀 빛을 흩뿌리던 해도 누렇고 뿌연 황금색으로 바뀌어 오후 하늘의 기세를 누그러뜨린 채 여름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길고 긴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와인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들르셨다. 물론 그 당시 우리는 그게 마지막인 걸 몰랐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계단을 오를 때 할아버지와 내가 부축해드리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와인 씨 자신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두막집 마루 위에 펼친 보따리에서 와인 씨는 노란 코트 한 벌을 꺼내셨다. 와인 씨가 그 코트를 들어 보이자 코트는 등잔 불빛을 받아 금색으로 번쩍였다. 할머니는 그걸 보니 야생 카나리아가 생각난다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코트였다. 와인 씨는 등잔불 아래에서 코트를 앞뒤로 돌려가며 보여주셨다. 우리 모두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손끝으로 살그머니 그 코트를 만져보셨지만 나는 코트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와인 씨는 항상 뭔가를 잊어버리곤 해서 큰일이라고 한탄하셨다. 사실 그분은 그랬다. 와인 씨는 그 코트를 멀리 바다 건너에 사는 증손자에게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른 걸 그만 깜빡 잊고 증손자가 어렸을 때의 몸집에 맞추었다고 하셨다. 만들고 나서야 와인 씨는 완전히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 옷을 입을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와인 씨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건 죄악이다. 이제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잠도 잘 못 자고 있다. 만일 그 옷을 입어주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신은 완전히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 모두 잠시 동안 그 문제를 연구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와인 씨의 모습을 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그분에게 그 옷을 내가 입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번쩍 고개를 든 와인 씨의 수염 가득한 얼굴에는 기쁜 웃음이 번져갔다. 그분은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정말 자신은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셨다. 그분은 정말 기분이 좋으신지 일어서서 잠시 지그춤, 움직임이 빠른 삼박자의 춤을 말한다. 지그춤까지 추시며 내 덕분에 죄를 완전히 벗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다. 내가 그분을 그렇게 크게 도와드린 것이다. 그러고 나자 모두가 달라붙어 나에게 코트를 입히기 시작했다. 옷을 다 입고 세 분 앞에 서자 할머니는 코트에 소매를 펴주셨고 와인 씨는 등을 털어주셨으며 할아버지는 옷자락을 아래로 반듯하게 당겨주셨다. 나에게 딱 맞았다. 와인 씨가 생각하고 있던 증손자의 몸집이 내 몸집과 똑같았던 모양이다. 나는 할머니가 잘 보실 수 있게 불빛 아래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렸으며 할아버지가 소매를 보실 수 있도록 팔을 쭉 뻗어 보이기도 했다. 우리 모두 그 옷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어찌나 부드럽고 매끄러운지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와인 씨는 얼마나 기쁜지 울기까지 하셨다. 나는 코트를 입고 저녁을 먹느라 접시 위로 입을 쭉 내밀고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잘 때도 입고 자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입고 자면 구겨질 거라고 말리셨다. 대신 할머니가 그 코트를 침대 기둥에 걸어주셔서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옷을 쳐다볼 수 있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코트는 아까보다 더 밝게 빛났다. 침대에 누워 코트를 쳐다보면서 교회 갈 때도 또 개척촌에 갈 때도 입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거리 상점에 물건을 넘겨주러 갈 때도 입고 갈 작정이었다. 내가 코트를 자주 입으면 입을수록 와인 씨의 죄가 점점 가벼워질 것처럼 느껴졌다. 와인 씨는 짚을 엮어 만든 자리에서 주무셨다. 그분은 내 침실에서 개통로를 지나면 있는 거실 바닥에다 그 집자리를 폈다. 나는 짚으로 엮은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침대와 바꿔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와인 씨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설사 와인 씨를 위해서 해준 일이라고 해도 노란 코트를 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개통로를 지난 뒤 거실 문을 가만히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와인 씨는 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계셨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다.
와인 씨는 자신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작은 소년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소년이 바다 건너에 사는 그의 증손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부엌 식탁에 초를 켜놓고 계셨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남이 기도할 때는 소리내면 안 된다고 할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와인 씨가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더니 들어오라고 하셨다. 나는 등잔이 있는데 왜 촛불을 켰느냐고 물었다. 와인 씨는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넓은 바다 건너에 살고 있어서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자신과 가족들이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촛불을 켜는 것이다. 이렇게 촛불을 켤 때면 서로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셨다. 과연 그럴 것 같았다. 나는 와인 씨에게 우리에게도 저 멀리 인디언 연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윌로존 이야기를 해드렸다. 내가 윌로존에게 촛불 이야기를 해줄 작정이라고 하자 와인 씨는 윌로존이라면 반드시 이해할 거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촛불 이야기에 푹 빠져서 와인 씨에게 노란 코트를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려던 걸 까맣게 잊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와인 씨는 돌아갔다. 우리는 와인 씨가 통나무 다리 건너는 것을 도와드렸다. 와인 씨는 산길을 걸을 때면 이전에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히코리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으셨다. 등에 짊어진 짐 무게 때문에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린 와인 씨는 그 히코리 지팡이를 짚으면서 더듬더듬 산길을 내려가셨다. 잊어버리고 있던 게 떠오른 것은 와인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서였다. 나는 와인 씨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와인 씨는 벌써 한참 아래쪽에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함을 질렀다. 와인 씨! 노란 코트 고마워요! 뒤돌아보지 않는 걸 보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와인 씨는 건망증만 심한 것이 아니었다. 귀도 어두웠다. 오두막집으로 되돌아오면서 와인 씨 자신이 건망증이 심하니 내가 깜박 잊은 것도 용서해 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 코트를 입어주는 것이 와인 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긴 했지만 말이다. 18. 산을 내려가다. 그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왔다. 가을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늘을 등지고 서 있는 높은 산등성이들을 따라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시원스레 불어대는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곳에는 벌써 서리가 내렸을 것이다. 이제 호박색으로 변한 해는 골짜기 숲 사이로 비스듬한 빛을 내리쬐었다. 서리는 아침마다 조금씩 더 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죽이는 본격적인 서리가 아니라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더 이상 여름을 붙잡고 있을 수 없으며 죽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엷디 엷은 설이었다. 가을은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정리할 기회를 주는 자연이 부여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했어야 했던 온갖 일들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온갖 일들이 떠오른다. 가을은 회상의 시간이며 후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를 바라고 하지 못한 말들을 말했기를 바란다. 나 역시 와인 씨에게 노란 코트를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달에 와인 씨는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베란다에 앉아서 골짜기 길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만 와인 씨는 오시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나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개척촌에 나가 그의 근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리는 골짜기까지 밀고 내려왔다. 너무나 약해서 얼핏 보면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엷었지만 서리는 감을 빨갛게 익히고 미루나무와 단풍나무 잎을 물들여갔다. 겨울 동안 굴 속에서 지낼 동물들은 먹이를 비축하느라 여느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파랑어치들은 기다랗게 줄을 지어 참나무에서 참나무로 날아다니며 도토리를 부지런히 둥지로 옮겼다. 이제 그들은 장난을 치거나 울지 않았다. 그 해의 마지막 나비 한 마리가 골짜기로 날아왔다. 나비는 우리가 옥수수를 따낸 그 옥수수대 위에 앉았다. 그놈은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놈은 먹이를 먹지도 않았고 먹이를 모을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나비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비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놈이 보통 인간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비는 다가오는 죽음을 놓고 안달하지 않았다. 나비는 자신이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 죽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옥수수대 위에 앉아 태양의 마지막 온기를 쬐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나는 화덕과 난로에 쓸 땔감을 모았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여름 내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했으니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집에 들어앉아 쉬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열심히 땔감을 날랐다. 죽은 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들을 사너리에서 빈터까지 끌고 오면 할아버지의 독인 날이 저녁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가 싶다가 곧이어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턱 하고 났다. 그 소리는 골짜기를 가득 채우며 메아리쳐 갔다. 나는 장가지들은 부엌에 큰 상자에 채우고 난로에 쓸 장작들은 오두막집 바깥벽을 따라 쌓아 올렸다. 그 정치가들이 찾아온 게 우리가 한창 겨울 준비에 쫓기고 있던 바로 이때였다. 그들 스스로 정치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가들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흔들의자를 권했지만 두 사람은 굳이 사양하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앉았다. 남자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칼라가 목을 꽉 쬐는 드레스였다. 그 여자가 짓고 있는 그 숨막힐 것 같은 얼굴은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여자처럼 양무릎을 딱 붙이고 앉아 무릎에다 모자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음이 불안한지 모자를 손으로 계속 돌려댔다. 오히려 침착한 것은 여자 쪽이었다. 그 여자가 나를 방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마땅히 이 아이도 알아야 한다며 반대하셨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 남아서 내 작은 흔들의자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남자가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용건을 꺼냈다. 사람들이 내 교육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 와인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여자는 와인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와인 씨에 관한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와인 씨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지만. 여자는 콧방귀를 뀌고 나더니 치마를 손으로 이리저리 훑어내렸다.
와인씨가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치마 아래로 기어들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와인씨 따위는 일구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제쳐두었다. 그녀는 와인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식의 태도로 대했다. 그녀가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다시 할머니에게 넘겼다. 등잔불을 밝혀 부엌 식탁에 올려놓은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종이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리내어 읽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할머니는 입을 다문 채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눈으로만 읽어갔다. 다 읽고 나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몸을 굽히더니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꺼버렸다. 할머니의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정치가들이라고 모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흐릿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사라진 뒤 한참 동안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드디어 할머니가 등잔에 다시 불을 붙이자 우리 세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로 간신히 머리만 나올 만큼 키가 작았던 나는 종이 쪽지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대신 나는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것을 들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법에 고소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 두 분 다 늙은 데다가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할머니는 인디언이고 할아버지도 반은 인디언이다. 더구나 할아버지는 평판이 좋지 않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만을 원하고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밖으로 내돌리고 있다. 그 종이에는 나에 관한 이야기들도 적혀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부분은 소리내어 읽지 않으셨다. 또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법정에 나가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적혀 있었다. 반론이 없으면 나는 곧바로 고아원에 수용될 거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얼이 빠지신 것 같았다. 식탁 위에 모자를 올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쓰다듬다가는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다가는 또 쓰다듬고 하셨다. 나는 난로 옆에 내 흔들 의자에 앉아 삐걱거리며 의자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 주일 동안 외우는 사전의 단어 수를 10개로 늘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00개까지 늘려도 좋다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읽기도 배우는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두 분에게 지금 당장부터 읽는 분량을 2배로 늘리겠으며 내가 셈을 참 잘한다고 와인씨가 칭찬하셨던 건 두 분도 아시지 않느냐. 그 정치가들은 와인씨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지만 그래도 와인씨의 칭찬은 내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렸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멈춰지지가 않았다. 내 흔들 의자는 점점 더 세게 흔들렸고 내 말투는 점점 더 빨라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모든 면에서 발전해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할머니는 손에 든 종이 쪽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두 분이 그 종이 쪽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나는 두 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 쓰여 있는 것들은 전부 거꾸로다. 두 분은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셨고 나는 오히려 두 분이 늘상 신경을 써야 하는 짐덩어리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또 할아버지에게 두 분이 나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분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법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으셨다. 나는 읽기와 쓰기, 셈 외에도 위스키 거래 같은 면에서도 갈수록 능숙해지고 있다. 아마 내 나이에 거래하는 법까지 배우는 아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쳐다보셨다. 흐린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어쨌든 법이란 건 의뢰 그런 거니까 위스키 거래에 대한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았다. 나는 두 분에게 나는 법을 따라가지 않을 작정이며 법이 이 일들을 완전히 잊을 때까지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윌로존과 함께 살겠노라고 말하고 나서 고아원이 어떤 곳이냐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식탁 너머에서 내 쪽을 바라보셨다. 할머니의 눈 역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아원이란 곳은 엄마와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이며 그래서 그곳에는 애들이 아주 많다고 하셨다. 또 할머니는 내가 윌로존이 있는 곳으로 달아난다면 법이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법이 나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우리 증류기까지 찾아내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윌로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숨겠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내일 아침 개척촌에 가서 와인씨를 만나보자고 하셨다. 우리는 새벽에 집을 나와 골짜기를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와인씨에게 보여주려고 그 종이 쪽지도 가지고 갔다. 할아버지는 와인씨가 사는 곳을 알고 계셨다.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는 어떤 골목길로 들어갔다. 와인씨는 식료품 가게 2층에 살고 계셨다. 우리는 가게 옆쪽에 붙어있는 긴 사다리 계단을 올라갔다. 사다리는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문을 흔들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 유리에 잔뜩 묻은 먼지를 닦고 안을 들여다보던 할아버지는 방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계단을 천천히 도로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건물 앞쪽을 돌아 식료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한낮에 강한 햇빛 속에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침침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가게 안이 눈에 익을 때까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이윽고 한 남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커다란 배가 바지 벨트 위로 늘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실례합니다. 와인씨를 찾고 있는데 이 가게 2층에 사시는 분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와인이 아닐 텐데. 남자는 입에 이쑤시개를 넣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다. 입을 오므려 이쑤시개를 쭉 빨며 입에서 잡아 뺀 그는 이쑤시개 맛이 몹시 안 좋았던지 그걸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사실 그 노인네한테는 이름이라는 게 뭐 이미 없긴 하지만요. 죽었거든요. 할아버지와 나는 갑자기 멍해져서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갑자기 가슴속에 구멍이 뻥 뚫리고 무릎이 약해진 것 같았다. 내 신변에 닥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와인씨에게 꽤 많이 의존하고 있었나 보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시는 걸로 봐서 할아버지 역시 그러신 것 같았다. 당신이 웨일즈요? 뚱뚱보 가게 주인이 물었다. 그렇소.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남자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더니
몸을 굽혀 삼배자루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는 그 자루를 카운터 위에다 놓았다. 자루 속은 뭔가로 꽉 차 있었다. 그 노인네가 이걸 당신에게 남겼어요. 보시오. 이 꼬리표. 당신 이름이 적혀있지 않소. 할아버지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꼬리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셨다. 그 노인네 물건이란 물건은 몽땅 다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던지 원 자기 몸을 어디로 실어보내달라고 하면서 자기 손목에까지 꼬리표를 묶어놨더라니까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고요. 봉투에 돈을 넣어서 남겼는데 글쎄 일전 한 푼 틀리지 않더라니까요. 노랭이 같으니라고. 그것 말고는 돈이라곤 한 푼도 안 남겼어요. 과연 유대인 놈들 답다니까. 할아버지가 모자 밑에서 눈을 들어 가게 주인을 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집세는 다 지불했을 텐데요. 뚱뚱부 남자의 얼굴이 긴장했다. 예, 물론이죠. 저야 뭐 특별히 그 노인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마 그 노인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1년 내내 산속을 헤매고 다녔으니 말이오. 할아버지는 그 삼배자루를 어깨에 맸다. 변호사가 있는 곳이 어딘지 가르쳐 줄 수 있소? 그 남자가 길 건너를 손으로 가리켰다. 바로 요 앞이요. 저 건물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 고맙소. 할아버지가 인사를 한 후 우리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뚱뚱보가 다시 우리 등 뒤에다 대고 입을 열었다. 재밌는 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 늙은 유대인이 촛대에만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자기 옆에다 놔두고 불을 켜놓는 바람에 잊었던 거죠. 나는 그 촛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돈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다. 와인씨는 절대로 노랭이가 아니다. 절약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은 남김없이 지불하여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건물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그 삼배자루를 짊어진 채 노크를 하셨다. 글씨가 적힌 유리를 끼운 문이었다.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누가 노크까지 하고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남자가 책상 너머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백발의 나이든 노인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삼배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남자가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테일러입니다. 조 테일러. 웨일즈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긴 했지만 아래 위로 흔들지는 않으셨다. 할아버지가 문제의 그 종이 쪽지를 테일러 씨에게 건네주었다. 테일러 씨는 자리에 앉은 다음 조끼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었다. 그는 책상 위로 몸을 수그린 채 그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쪽지를 읽어가는 사이에 점점 찌푸려졌고 그는 그렇게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오랫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드디어 테일러 씨가 종이 쪽지를 천천히 도로 접어서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감옥에 간 적이 있군요. 위스키 제조로.
딱 한 번 있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테일러 씨가 일어나서 커다란 창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한숨을 쉬고 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다. 당신 돈을 받고 이 일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정부 관리들은 산 사람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 자식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창밖 저 멀리에 있는 뭔가를 쳐다보며 서 있던 그는 기침을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인디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재판해봤자 우리는 질 거요. 놈들은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거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쓴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다. 지갑을 열어 그 속을 뒤지던 할아버지는 1달러짜리 은화를 꺼내 테일러 씨의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방을 나왔다. 테일러 씨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개척촌을 빠져나왔다. 할아버지가 삼배자루를 등에 짊어지신 채 앞서 걸으셨다. 나는 와인 씨의 죽음으로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먼지 많은 길 위를 목하신을 질질 끌며 걸으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피곤하신가 보다고 생각했다. 골짜기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유대인 놈들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난 잘 모르겠다. 성경책 같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 아무튼 먼 옛날 이야기야. 할아버지가 얼핏 주위를 둘러보셨다. 인디언처럼 유대인도 나라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윌로존처럼 깊고 아득한 눈빛이었다. 어두워지고 나서야 우리는 오두막집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등잔불을 켜시고 나자 할아버지가 식탁 위에서 와인씨의 삼배자루를 여셨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 두루마리 천들과 바늘, 골무, 실타래 같은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와인씨가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들이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와인씨는 자기 짐보따리에 있던 것들 대부분을 이 삼배자루에 집어넣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하셨다. 와인씨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온갖 공구들과 함께 책 몇 권도 들어있었다. 샘 본 책 한 권과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읽으면 꽤 좋은 내용이 담긴 작고 검은 책 한 권, 그리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개들 그림이 그려진 그림책 한 권이었다. 그림책 안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책은 표지가 반들반들한 새 책이었다.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와인씨는 다음번에 올 때 틀림없이 그 책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 자루의 내용물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빈 자루를 들어서 마루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때 자루에서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가 다시 자루를 들고 털어보니 빨간 사과 한 알이 탁자 위로 굴러나왔다. 와인씨가 사과를 잊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굴러나온 것에는 사과 말고도 다른 하나가 더 있었다. 양초 한 자루였다. 할아버지가 집어드신 그 양초에는 와인씨의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할머니가 윌로존에게라고 적힌 그 꼬리표를 읽으셨다. 우리 세 사람 다 식욕이 없어서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할아버지가 개척촌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와인 씨의 일과 테일러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셨다. 할머니가 등잔불을 불어서 끄셨다. 우리 셋은 난로 옆에 앉았지만 불을 피우지는 않았다. 나는 흔들의자를 흔들었다. 창문을 통해 초생달의 희미한 어둠이 비쳐들어왔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나도 걱정하지 않겠다.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얼마 안 있으면 그 고아원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테니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3일뿐이며 3일이 지나면 나를 법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셨다. 누구도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방 안에는 3개의 흔들의자가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밤이 깊을 때까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대에 들었을 때 나는 엄마가 죽고 난 후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담요를 입안에 쑤셔 넣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 우리는 남은 3일간을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최대한 충실하게 보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셨다. 칼길 위 하늘 골짜기로 갈 때도 따라가셨다. 블루보이와 개들도 데리고 다녔다. 아직 컴컴한 첫 새벽에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간 우리는 산 꼭대기에 앉아 산등성이 너머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또 나는 두 분에게 내 비밀 장소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거의 모든 요리에 실수로 설탕을 엎지르곤 하셨다. 덕분에 할아버지와 나는 옥수수 쿠키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떠나기 전날 몰래 집을 빠져나온 나는 지름길로 해서 사거리 상점까지 갔다. 젠킨슨 씨는 그 빨갛고 파란 상자는 오래된 것이어서 65센트만 내면 된다고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값이 25센트인 빨간 막대사탕 한 상자도 샀다. 그러고 나니까 천크 씨에게서 받은 1달러 중에서 10센트만이 남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잘라주셨다. 할아버지는 인디언처럼 보이면 내가 견디기 힘들 테니 머리를 자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윌로존처럼 보일 거라고 말했다. 목화신을 신고 갈 수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내 낡은 구두를 펴서 늘려주셨다. 할아버지는 쇳덩어리를 구두 속에 집어넣고 겉부분의 가죽을 쇠망치로 두들기셨다. 그 사이에 내 발이 커진 것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차피 곧 돌아올 테니 목화신을 내 침대 밑에 두고 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사슴 가죽 셔츠는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어차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침대에서 잘 사람도 없을 테니 그곳에 놔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나는 빨갛고 파란 사탕 상자를 할머니의 옥수수 가루 통 속에다 넣어두었다. 아마 하루나 이틀만 있으면 할머니의 눈에 띌 것이다. 또 막대사탕 상자는 할아버지의 양복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할아버지는 일요일은 되어야 그것을 발견하실 것이다. 그냥 맛만 볼 요량으로 막대사탕 하나를 꺼내서 먹어보았다. 정말 맛이 좋았다. 할머니는 나를 전송하러 개척촌까지 따라가고 싶진 않으신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가 빈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할머니는 베란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윌로존을 안을 때처럼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나도 할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왔다. 예전에 신던 구두를 신고 발가락 끝을 쭉 펴보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나는 하얀 셔츠 위에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멜빵 바지를 입고 노란 코트를 걸쳤다. 할머니가 셔츠 2벌과 멜빵 바지 하나, 양말 따위를 삼배자루 속에 넣어주셨다. 곧 돌아올 거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짐은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노라고 말했다. 베란다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작은 나무야, 늑대별, 큰 개자리에 속하는 별로 일명 시리우스라고 한다. 겨울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항성이다. 늑대별 알지? 저녁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별 말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녁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꼭 그 별을 쳐다보도록 해라. 할아버지와 나도 그 별을 볼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잊지 않겠노라고 했다. 늑대별은 와인씨의 촛불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윌로존에게도 늑대별을 보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할머니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는 내 양 어깨를 잡고 눈을 들여다보셨다. 체로키들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맺어주었단다. 그것을 잊지 마라. 작은 나무야.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손을 놓으셨다. 나는 내 삼배자루를 집어들고 할아버지 뒤를 따라 빈터를 떠났다.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베란다에 그대로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가 한쪽 손을 들어서 가슴에 댔다가 그 손을 나를 향해 내밀었다. 나는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검은 양복에 나처럼 구두를 신고 계셨다. 우리 두 사람은 터벅거리고 걸으며 골짜기 길을 내려갔다. 낮게 들이운 소나무 가지들이 자꾸 내 팔을 붙잡았다. 참나무가 가지 끝 손가락들을 뻗어서 내 어깨에서 삼배자루를 벗겨내려 했다. 또 어린 감나무들은 내 발을 휘감았다. 시냇물도 점점 더 세게 달리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요란한 물소리를 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우리 머리 바로 위까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와서 몇 번이나 울더니 다시 높은 가지에 날아올라 까악거리며 울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지마. 작은 나무야. 가지마.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때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바람에 나는 할아버지 뒤에서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다. 바람이 불더니 슬픈 소리를 내며 내 노란 코트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 말라가는 찔레나무는 길로 비어져 나와 내 발을 붙들었다. 문상 비둘기 한 마리가 길고 외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응답하는 소리가 없는 걸로 보니 나를 위해 우는 게 틀림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짜기 길을 내려오는 우리의 마음도 발걸음만큼이나 무거웠다. 우리는 개척촌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나는 삼배자루를 양 무릎으로 꼭 쬐면서 앉아 있었다. 우리는 법이 오기를 기다렸다. 할아버지에게 내가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위스키 만드는 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아마 힘들어서 시간이 2배는 걸릴 거라고 하셨다.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 2배로 걸리는 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하셨다. 우리 이야기는 거기서 그쳤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며 가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시간을 알려드렸다. 정류장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남자, 여자 한 사람씩 뿐이었다. 불경기라서 사람들이 굳이 돈을 들여가며 여행하지는 않는 모양이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산들이 고아원 있는 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할아버지는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노라고 대답하셨다. 한 여자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회색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였다. 그 여자가 우리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그 여자는 서류 몇 장을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아버지는 잠자코 그것들을 받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 여자는 버스가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제 아무 소란도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잘 될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어차피 해야 하죠.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역시 그러신 것 같았다. 그 여자의 태도는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끈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내 목에 걸었다. 그 끈에는 와인씨의 그것과 비슷한 꼬리표가 달려 있었고 그 꼬리표에도 뭔가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 여자를 따라 버스 정류장 안쪽에 서 있는 버스로 걸어갔다. 나는 내 삼배자루를 어깨에다 둘러맸다. 열려있는 버스문 옆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윌로존을 껴안을 때처럼 나를 힘껏 껴안았다. 할아버지는 도로 위에 양 무릎을 댄 채 오랫동안 그렇게 나를 안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곧 돌아올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나를 더 힘껏 껴안으셨다. 여자가 재촉했다. 이제 그만 가야 해요. 나에게 말하는 건지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등을 돌리고 걸어가셨다.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여자는 나를 안아서 버스 발판 위에 올려주었다. 그러고는 운전사에게 내 목에 있는 꼬리표를 읽어보라고 재촉했다. 나는 운전사가 그것을 읽는 동안 그를 마주보며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차표도 돈도 갖고 있지 않은데 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운전사가 웃으면서 내 차표는 그 여자한테서 받았노라고 말해주었다. 버스에 탄 승객은 딱 3사람뿐이었다. 나는 뒤쪽으로 걸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거기라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정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회색 옷 입은 여자가 버스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버스가 거리 쪽으로 움직였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도로 구석에 서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은 버스가 정류장을 완전히 벗어난 다음이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눈까지 깊숙이 내려 쓰신 채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서 계셨다. 버스가 할아버지 옆을 지나갔다. 창을 밀어 올리려고 해봤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손을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버스가 할아버지 옆을 지나치자 나는 버스 뒤쪽으로 달려가 창문에 매달렸다. 할아버지는 버스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그곳에 서 계셨다. 나는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금방 돌아올게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은 날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외쳤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서 계셨다. 저녁 노을 속에서 그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다. 어깨를 떨군 할아버지는 몹시 늙어 보였다.